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축구는 매우 규칙이 단순하고 또 직관적인 데다가 또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은 메시 같은 걸출한 축구 선수들이 전국민적인 영웅일 만큼 그야말로 종교와 같은 반열에 올라있는 스포츠이며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할 만큼 축구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2020년에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흥 종교까지 있을 정도이죠.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어린이들의 신분 상승 사다리가 축구 선수이기도 하기에 이런 국가들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882년 영국 군함 플라잉 호스호의 선원들을 통해 축구가 처음 전래된 이래 차츰 축구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하에 경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경기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광복 이후인 1947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창립된 후 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한 뒤 월드컵을 비롯한 여러 축구대회에 나섰고 2002년에는 일본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서 온 국민을 열광시킨 4강 신화를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축구라는 스포츠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등 수많은 걸출한 축구 스타들이 어린이들의 영웅이었거나 또 영웅인 것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아마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수비진을 뚫은 뒤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받아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고대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도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공놀이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공놀이는 축구기라고 불리며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유행했습니다. 축구는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했을 만큼 지속적으로 사랑받던 공놀이였습니다. 이 축구는 축구와 어감이 비슷하고 또 실제로도 비슷한 공놀이이지만 일부 규칙이 다르고 경기장도 다릅니다. 축구는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을 차기 전에는 손으로 공을 들어 올려야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축구는 현대의 축구와 그 형태는 다르고 오히려 제기차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축구기 언제 한반도에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나라의 사서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축구를 잘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할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또 고려의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는 우연히 기구를 보고 생각되는 바 있어 뜻을 붙여 시를 짓되 공에 바람을 넣어 사람들이 모여 차다가 바람이 빠져 사람들이 또 헤어지니 쭈그러진 빈 주머니가 남았다. 고 기록하고 있어서 최초에는 털이나 결을 가득 넣어 만들었고 점차 발달하여 오늘날의 공과 같이 바람을 넣어 차는 기구가 생겼음을 알 수 있고 세종실록에는 삼가 생각건대 옛날 한나라의 축국 당나라의 격화는 곧 황제 축국의 유죄로서 그 까닭은 모두 놀이를 통하여 습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는 당나라 채부타고편 서에 말하기를 타고라는 것은 옛날의 축국이니 황제가 만든 것으로 군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어서 군인의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장 출신이었던 송태조 조광윤도 축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할 정도이니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과 관련된 일화로 가장 유명한 일화라면 뭐니뭐니 해도 김유신이 축구놀이 도중 일부러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옷자락을 실수인 척 밟아 찢은 뒤 자신의 여동생인 문희, 즉 훗날의 문명 왕후에게 바느질하게 하여 둘을 이어주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용춘과 천명공주 사이의 아들인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자 진평왕의 외손자, 선덕여왕의 조카이기도 한데요. 이 당시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에 선덕여왕이 되는 덕망공주로의 승계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춘추는 신라의 유력한 차기 국왕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아마 김유신이 실수인 척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아 찢은 것은
김유신 본인이 신라 왕실의 로열 패밀리이자 유력한 차기 국왕 후보 중 한 명이던 김춘추와 사돈 관계를 맺어서 중앙 정계와 혼맥을 든든히 하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문희는 언니인 보희에게서 비단 치마를 꿈값으로 주며 꿈을 샀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꿈인 즉슨 보희가 서라벌의 서학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 시내에 가득 찼다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희는 오빠인 김유신의 명령대로 김춘추의 옷을 바느질하다가 김춘추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서로 남몰래 만나게 되다가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유신은 그 아이가 김춘추의 아이인 것을 모른 척하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기를 뱀 문희는 가문의 수치이니 불태워 죽이겠다면서 문희를 기둥에 묶고 장작을 쌓은 채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김춘추의 이모인 덕만공주, 즉 선덕여왕이 산에 올라가서 서라벌을 구경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덕만공주가 하필 김유신 자택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그 연유를 물으니 주위에서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가 사생아를 가졌으며 이에 분노한 김유신이 문희를 태워 죽이겠다고 저런다는 말을 이실직고하였고 덕만공주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옆에 있던 김춘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신이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덕만공주는 얼른 가서 문희를 구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김춘추가 급히 말을 달려 문희를 구하고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어떤 이야기에서는 아예 김유신이 날짜를 미리 확인한 뒤 젖은 장작을 써서 연기를 피웠다는 말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김유신의 이러한 행동이 일부러 계산된 행동 쪽에 더 가까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김원술이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것도 멋대로 탈영한 것도 아니라 본인은 싸우다 죽으려 했으나 부장이 말리는 바람에 살아 돌아온 것이었음에도 아들을 내칠 정도로 비정한 인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생각해볼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외숙부인 김유신과 결혼했습니다. 김유신은 그녀를 잘 대해주었고 그녀는 후에 지소부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 태어난 장남의 이름은 바로 김법민으로 그가 바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문무왕입니다. 또한 위서인 필사본 화랑세기의 기록이라 신빙성이 낮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동생 문희에게 꿈을 팔은 언니 보희 역시 김춘추와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라 귀족 간에 했던 축국이라는 공놀이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들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큰 나비 효과를 만들었으니 공놀이 하나가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